네, 반갑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그 초중등 겨울방학 학습 전략과 관련해서 영어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고민들이 겨울방학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많으실 텐데 함께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홍인혁이고요. 일단 그 입시 영어와 관련해서 지금 다양하게 지금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초등 영어와 중등 영어의 차이점 먼저 설명을 잠깐 드리고 이제 겨울방학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먼저 초등 영어와 중등 영어의 차이점은 대부분 어머님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보통 어학 영어와 그다음에 입시 영어로 나뉘게 되는데 보통 초등 때 우리가 이제 어학 위주로 영어 공부를 많이 했다라면 중등 이상에서는 입시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학은 주로 습득으로서의 언어의 습득으로서의 과정이 되게 크고요. 그리고 흥미와 재미 위주의 수업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언어에 대한 감각을 끌어올리는 위주로 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extensive reading이라 그래서 흔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영어 소설이라든지 조금 광범위하고 폭넓게 책 한 권 정도를 다 읽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입시 영어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습득의 과정이 철저하게 어떤 해당 지식이나 학문에 대한 학습의 과정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흥미나 재미가 주가 되던 부분들이 끊임없이 평가를 하고 이제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각적인 부분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을 하게 되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답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텐시브 리딩이라 그래서 광범위하게 책을 읽기보다는 한 패러그래프를 놔두고 그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주제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정확하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어학의 과정은 저희가 이제 그 초등학교 때 아이들 뭐 축구 교실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도 이제 아들이 둘이라서 축구 교실에 보내보면 그냥 뛰어놀아요. 재밌게 뛰어놀고 그냥 규칙도 모르고 뭐 손으로 잡아서 들고 뛰어도 재밌어 해요. 그냥 까르르 까르르고 넘어가요. 근데 그런 아이가 실제로 축구 경기, 쉽게 해서 뭐 국가대표 경기에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해보시면 됩니다. 엄연한 축구 경기에 대한 규칙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심판도 있고요. 그리고 코치진들의 어떤 전략 전술도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들어가게 되면 그냥 멀뚱멀뚱 서 있거나 아니면 그냥 무작정 뛰어다니면서 힘만 빼게 되겠죠. 그런 과정의 전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해를 돕고자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흔히 이제 초등 어머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AR 지수예요. AR 지수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영어 지문 난이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초등 5, 6은 AR 지수 2점대의 지문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이들이 그냥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중학생으로 들어가면 보통 4점, 5점, 6점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아마 초등학교 때 조금 열심히 어학 공부를 한 학생들이라면 정말로 무리 없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고등으로 넘어가더라도 7점, 8점대로 이제 조금씩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모의고사나 수능의 이제 최고 난이도 지문들을 한번 보시면 이게 12점대,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는 14점을 넘어가는 지문들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평소에 초등학교 때 잘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다가 고등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수능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흔들리고 점수가 안 나오는 데는 그 이유가 반드시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AR 지수 같은 경우는 이게 읽기 지수예요. 이게 단어 수준을 바탕으로 해서 도출이 되는 그 지수기 때문에 실제 성적하고는 어머님들이 조금 연관 짓는 것을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책을 읽을 수 있고 지문들을 읽을 수 있다라는 지표이지 이 문제를 꼭 맞춘다라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AR 지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시고 입시로 넘어갈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겨울방학 때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일 궁금해 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일단은 어머님들이 뭐 겨울방학 때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보다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등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중등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는 반드시 뒤에 저절로 따라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초중등 영어 학습 내용 비교를 잠깐 제가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평가원에서 지금 제시하는 자료들을 서로 비교해서 조금 보기 편하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먼저 초등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그 목표가 기초적인 영어 이해 및 표현 능력 향상입니다. 그래서 주로 학교에서 음성 언어를 강조해서 듣기나 말하기, 그리고 여기에 기반으로 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듣기, 간단한 말하기나 간단한 쓰기 정도가 초등에서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유창성이에요. 그냥 그 해당 장소나 시간에 적절한 표현을 썼는지 안 썼는지가 중요한 시기가 초등의 영어 학습 내용의 평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험이나 평가는 없겠죠. 자, 그런데 중등으로만 넘어가도 목표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의사소통 능력 개발이라는 큰 목표 아래서 문자 언어가 강조됩니다. 따라서 읽기와 쓰기가 집중적으로 이제 수업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문장 구조의 문법적인 이해, 그리고 다양한 주제의 긴 문장들, 많은 지문들을 읽게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따른 많은 양의 어휘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 자체가 유창성에서 정확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얼마만큼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평가 기준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당연히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관련된 지필고사, 그리고 중간중간 수행평가, 그리고 듣기평가 같은 이런 평가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등 같은 경우에 이런 그 목표 아래에서 보시면 공통적인 키워드들이 존재를 해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문자 언어 강조입니다. 그리고 문법적인 이해, 그리고 정확성, 평가 기준이 정확성이에요. 근데 중등 평가 기준의 정확성의 요소를 한번 까보시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문법상의 오류를 확인하여 오류가 얼마만큼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문자적인 문법적인 부분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공통적으로 지금 평가하는 요소들이 계속해서 어디로 모이고 있냐면 문법으로 모이고 있어요. 그럼 겨울방학 때 뭐 다른 과목이나 영어의 다른 영역도 준비를 많이 하시겠지만 일단 초등에서 중등으로 넘어가는 학생들 혹은 중등에서 다른 학년 또는 중등에서 고등으로 넘어갈 때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문법이겠죠. 그래서 문법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신에서 문법의 중요성은 뭐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어머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도 일단 전체적으로 내신 시험지 분석을 한번 해봤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가 뭐냐 하면 전국에 평균 30% 이상의 시험지에서 문법 요소를 따지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학군지에서는 보통 40%, 50% 이상의 이런 문법 시험 문제들이 출제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AR지수 비교한 거 보여드렸듯이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으로는 아이들의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되게 쉬워요. 그럼 학교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등급을 나눠야 되고요. 그리고 만점도 방지해야 되는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다룰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문법적인 요소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많이 틀리는 요소들, 그 유형들을 보면 문법상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또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또는 주어진 조건에 맞게 영작하시오.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의 점수를 깎아먹는 유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 다 문법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럼 일단 영어 회화 능력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입시에서
점수, 특히 내신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뭐다? 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내신 문법에서 어떤 부분들이 다뤄지고 어떤 부분들을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각 문법 요소 용법 그 자체가 출제가 됩니다. 해당되는 문법을 제대로 문장에서 썼는지 안 썼는지 또는 단순한 개념적인 이해를 이 학생이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주관식 및 서술형. 앞으로도 강화될 거지만 지금도 역시 주관식 서술형은 여전히 20%, 30%가 또 출제되고 있습니다. 전체 비중에서. 자, 이런 부분에서 어법상 틀린 것을 기호를 쓰고 바르게 고쳐 쓰시오. 또는 간단한 문장을 영작하시오.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문법적인 개념 또는 문법적인 연습이 없이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바라기는 어려운 상황이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게 되게 중요하고 앞으로도 조금 이슈가 될 부분인데 현수행 평가 및 향후 논술, 그 다음에 서술형 강화가 확대 추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펜타킬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게 앞으로 서술형이나 논술 지필고사가 점점 확대가 될 예정이고요. 확정은 아니고요. 그리고 100%까지 내신을 뭐 지필평가를 뭐 서술형으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런 그 정책적인 부분을 떠나서 실제로 수행평가와 논술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 요소들을 따져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모 학교의 그 수행평가, 그 지필평가에 대한 기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학년 1학기 논술형 1차 수행평가 공지. 자, 1번에 보면 접속사 that, 접속사 if, 뭐 용법, 동사의 쓰임에 대한 문법 시험이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 급식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당연히 조건에 살펴보시면 접속사 that을 목적어로 활용한 문장이 포함되는가? 자, 뭐 if절을 문법에 맞게 활용했는가? 또는 용법을 활용한 문장이 들어갔는가? 또는 오형식 문장이 들어갔는가에 대한 조건들이 전부 다 뭐다? 문법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 한번 보시면 모두 포함하여서 한 번 이상은 사용해서 최소 10문장으로 써라 돼 있는데 사실은 본인의 의견을 쓰는 거지만 모든 평가와 기준, 점수는 무엇으로? 문법적인 요소로 체크가 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여러 학생들을 체크하다 보니까 어떤 채점의 기준이라든지 공정성을 따지고 보면 그리고 앞으로 돌아가서 중등에서 원하는 그 최종적인 평가 요소가 정확성이란 걸 따지고 보면 문법적인 기준으로 이게 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감안하셔서 뭐 서술형이나 또는 문법에 대한 대비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독해, 앞으로 이제 수능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문법적인 부분에서 내신에서 끝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일단 문법적인 중요성이 왜 독해에서도 중요하냐면 첫 번째, 문장 요소의 분석. 이제 보통 이렇게 내신 대비 교재들이라든지 어머님들 아이들이 이렇게 독해할 때 보면 뭐 주어 동사 나누고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문장 요소의 분석을 문법적인 개념으로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문장적인 요소의 분석이 이루어져야지 당연히 문장 단위의 해석이 정확하게 되게 됩니다.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지 이제는 큰 지문 전체 단위에서의 분석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해, 전반적인 지문에서 원하는 주제겠죠. 주제를 찾아서 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체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해에서도 문법이 사실상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겨울방학 때 문법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용어 및 개념 정리,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해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건 이제 문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조금 추천드리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일단 문법에는 용어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뭐 부정사, 가정법, 이것처럼 한자로 된 용법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하는데 이게 어려워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네이버라든지 또는 뭐 시중에 이렇게
영상들을 보면 이런 문법 용어들을 조금 쉽게 풀이해서 설명해 놓은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법적인 용어의 정의부터 정확하게 정리를 해 두시면 거의 나중에 이해하는데 50% 이상은 얘네들이 먹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실 때 그냥 보고 정리를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손으로 자신의 언어로 조금 필기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정말로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 개념 정리부터 조금 해 두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법 정리를 기왕 하실 거면 좀 점 범위와 관련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정말로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보통 방학 때 특강 같은 경우를 보면 주요 문법들 위주로 하고 넘어가요. 그것만 해도 사실은 벅찬 부분이거든요. 방학 동안 끝내려면. 그래도 조금 겨울방학 긴 시간들을 활용을 해서 문법 정리를 하실 거면 전체적인 요소의 점 범위를 조금 무겁게 정리를 해 두시는 게 나중에 고등, 내신, 그다음에 수능까지 가서 좀 더 유리하고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실전 내신 유형 및 서술형 대비가 조금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개념 정리가 되고 전체적인 범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학생들이라면 실전 내신 유형에 대비해서 조금 문제풀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보통 보면 시중의 교과서나 시중의 그 문법 교재들을 풀었을 때는 점수가 잘 나오는데 왜 내신형 문제를 풀면 점수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과 같은 맥락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개념서들은 개념에 치중을 해서 그 개념을 이해하는 문법 그 예문들이 많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과서나 또는 실제 내신에 들어가 보게 되면 내신 유형에서는 조금 더 높고 수준이 있고 좀 학문적인 유형이나 또는 예문들이 많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내신 유형 그리고 서술형 아까 조건에 맞춰서 쓴 글쓰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복 학습과 예문의 중요성인데 예문의 중요성은 아까 앞에 3번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그 실제 내신 유형과 교과서에서 좀 학문적인 아카데믹한 지문들에 대한 부분들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문들을 통해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문법은 한 번 듣고 끝이 아닙니다. 이게 아이들이 한 번 들었다라고 해서 그 개념이 머리에 박히고 그게 바로바로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부족한 요소들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학년별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의 문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레벨업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방학이나 또는 학기 중에 조금 시간적인 여력이 되실 때 조금씩 해 두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제 겨울방학은 이제 입시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는 중요한 시기고요. 겨울방학을 잘 보내야지 다음 학년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초등에서 중등으로 넘어가시는 학부모님이시라면 아마 기존에 입시에서 어학으로 이제 처음 발을 들이시는 학부모님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아이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체크가 안 됩니다. 입시에서는 AR 지수, 렉살 이런 걸로 막연하게 좀 두리뭉실하게 접근이 가능했다라면 입시에서는 내신 등급 또는 수능 모의고사 등급 이런 등급이라든지 이런 그 평가 체계가 확실하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의 현재 기준점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설정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조금 학습 전략을 세워 나가시는 것을 조금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문법 같은 경우는 지금 오링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테스트, 레벨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서 한번 레벨 테스트를 받아보시는 것도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겨울방학이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앞으로 나아가는 부분에서도 전환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전략적인 부분에서 부모님들도 아이들과 함께 조금 세워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설명할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사전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하고 좀 공통적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부분 이제 문법 공부에 대한 질문인데 일단 초3 아이 겨울방학 문법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보통 문법 최적한 시기에 하고에 관련된 질문이기도 한데요. 보통 한 5학년, 6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충분히 아이들이 어학적인 부분에서 실력을 끌어올리고 체력을 쌓을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시고 내버려 두시다가 한 5학년, 6학년으로 전환할 때 문법부터 시작을 하셔서 입시로 전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초3인데 꼭 시키고 싶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용어의 정리라든지 팔품사 위주로 문법은 정리해 주시면 나중에 문법적으로 전환을 하거나 읽기나 쓰기를 할 때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챗 GPT로 영어 공부 안 해도 된다는데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나요? 조금 뭐 난감한 질문이긴 한데 사실은 저희 첫째가 맨날 이러거든요. 영어 좀 공부해라 그러면 뭐 GPT 있는데 영어 공부를 왜 하나요? 뭐 GPT에 물어보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제가 우리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실제로 네가 위급한 상황에서 쓰러져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GPT에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치고 있을래? 아니면 시험 공부를 그걸로 해서 시험 문제가 틀렸다. 그래서 GPT한테 이거 왜 틀렸어? 우리가 따질래?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더라고요. GPT는 어떻게 보면 학습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지 실제로 얘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에서도 사실은 GPT 가지고 활용하는 법을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뭐 문법적인 설명이나 이런 부분을 질문을 했을 때 오류가 많아요. 그리고 이거 너 틀렸잖아 하면 죄송합니다 틀렸네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GPT가 100% 정확하진 않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이제 영어 문법 질문했을 때 GPT로 많이 물어보시고 저한테 다시 이게 맞는지 물어보시는 어머님들도 계시는데 100%다 맞진 않아요. 어느 정도 이게 파인 튜닝이 돼야지 100% 맞게 되는 부분입니다. 전적으로 믿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비초 독해 공부. 독해 공부는 사실은 중요한 게 모든 학습에는 목표가 중요합니다. 아이가 내신을 위한 독해인지 아니면 수능을 위한 독해인지 목표를 먼저 정하시고 중등 교과서 위주로 독해 연습을 하시든지 아니면 아이의 수준에 맞는 그 수능 모의고사 이런 걸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평가인 수능 영어가 1등급 받기가 쉬울 거라는 예상을 깨고 난이도가 어려워졌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사실은 절대평가 영어 1등급 받기가 쉬울 거라는 예상은 그냥 저희끼리 한 거죠. 실제로 18년 때 그 절대평가가 시작된 이후에 절대평가의 난이도 기준은 바뀐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난이도가 어려워지거나 쉬워졌던 적은 없어요. 출제자들이 거의 유사하게 출제를 합니다. 대신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그만큼 안 하는 거예요. 절대평가라고 쉬울 거라고 해서 안 하고 다른 과목에 치여서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 다음 7 보면 보통 아이들이 이제 그 입시에서 넘어가기 전에 어학에서 뭐 AR 지수가 몇 점대이고 뭐 영어 읽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데 왜 입시에 가면 재미가 없어지고 성적이 안 나요 나는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은데 이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학에서는 전적으로 흥미와 재미 주고 감으로 해도 아무도 뭐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입시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감에 대한 근거로 답을 정확하게 찾아야 되고요. 대충 이거 보니까 답이 이건 것 같아. 이런 건 안 통합니다. 정확하게 이래서 이게 답이야. 이렇게 도출돼야지 영어도 마찬가지로 이게 점수를 얻게 되고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머님들이 어떤 문법부터 조금 정확하게 좀 다져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시험을 위한 공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소통을 위한 어떤 그 공부, 둘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중요한 게 뭐냐면 시기가 중요하겠죠.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면 그 시기에 중요한 것은 어학으로서 충분히 어떤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부들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입시로 넘어가서 이제 대학 진학을 위한 요 시기에는 당연히 입시를 위한 그리고 성적을 내고 정확하게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공부가 정말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또 지나고 나면 또 사회로 나가서 본인의 영역에 맞는 또 중요한 시기의 공부가 생기게 되겠죠.
사실은 이게 둘 다 중요한데 어느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제가 생각하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는데 지금 뭐 다양한 질문들도 많이 올려주셨는데 또 세부적인 거는 제가 또 올려주시면 따로 시간 내서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겨울방학 정말 중요하니까 이 시기 놓치지 마시고 조금 효율적으로 접근하셔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그 입시와 관련해서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제가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